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행복한 생활을 해야 쾌감은 따라오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쾌감을 쫓는다고 해서 행복한 생활이 가능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역전시켜서 설명하는 게 바로 쾌락주의 행복론이죠. 한마디로 헛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쾌락주의 행복론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행복론이다. 자, 그럼 여기서 심리학도 쾌락주의 행복론을 주장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쾌락주의 행복론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철저한 개인주의적 행복론이라는 거예요. 쾌락주의 행복론에 의하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의 쾌락을 추구하면 되죠. 그리고 개인의 쾌락은 개인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행복은 다 너한테 달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심리학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심리학이 오늘날의 주류 심리학이 어떻게 행복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가를 제가 책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나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심리학에는 아주 유명한 행복의 514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50, 10, 40의 이론. 들어보신 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행복의 개인차가 50%는 유전적 요인, 10%는 상황이나 환경, 40%는 개인에게 달려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514 이론이에요. 자, 이 이론에 의하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뭐라는 거죠? 유전자라는 얘기입니다. 50%. 그쵸?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 이론을 근거로 해서 뭐라고 자꾸 설교하냐 하면,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행복 연구자들이 이 실험, 이 연구를 인용하면서 뭐라고 사람들한테 설득하냐 하면, 행복을 좌우하는 요인 중에 50%는 유전이다. 유전이 제일 크다. 근데 유전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지 않냐. 한마디로 지금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키가 작은 거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포기하라는 거예요. 50%는. 포기해라. 유전적 요인이 제일 크긴 한데 그거는 우리가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라.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권하는 것은 10%도 포기하라고 얘기해요. 상황과 환경 요인. 왜 포기해야 되느냐?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건 10%밖에 안 되는데 그걸 바꾸기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 갔는데 학교의 환경이 안 좋아요. 교장도 사이코고 선생님들은 또라이고 막 이래요. 그걸 내가 막 바꿀 수가 없잖아요, 쉽게. 근데 그건 나한테 10%밖에 영향을 안 주니까 그런 거는 그냥 그것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60%를 포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나머지 40%나 챙겨 먹으라 이거예요. 이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이제 40%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막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중에서 60%를 버리라는 얘기인데 이게 행복해지라는 조언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40%에 집착하라는 게. 어쨌든 서구 심리학자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행복은 너한테 달린 거야. 40%를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마음 잘 쓰고 수련하고 또 명상도 하고 뭐 긍정적 사고도 하고 하면 그나마 40이라도 먹고 떨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라도 챙겨 먹어. 이게 이제 서구 심리학자들 주장입니다. 어때요? 만든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본인이 불행하신 이유가 유전 때문인 것 같아요? 자,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북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요. 북유럽 나라들은 보통 행복 지수를 측정하면 10위권을 휩쓸거든요. 예를 들면 덴마크 같은 나라는 행복 지수 1위를 아주 자주 심심하한 나라죠. 그럼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높은데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는 뭐예요? 이 이론에 의하면 유전자 때문인 거예요. 납득이 되세요? 네? 우리가 뭔가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덴마크 사람들보다 지금 불행한 건가요?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박하기는 어려운데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떠드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이상하네.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를 잘못 타서 이렇게 고생한단 말이야.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리학 연구에는요 개인차 연구도 있고 집단차 연구도 있습니다. 개인차 연구와 집단차 연구는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서 폐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할 때 집단차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개인차 연구를 할 수도 있죠. 근데 폐질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집단차 연구란 어떤 거냐면
공해가 심각한 나라와 공해가 없는 나라를 비교 연구한 거예요. 이게 집단차 연구겠죠? 이렇게 비교 연구하면 폐질환의 원인이 뭐라고 나올까요? 공해로 나오죠. 당연히. 공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폐질환의 원인은 공해라고 나와요. 그런데 개인차 연구는 어떻게 하는 거냐? 공해가 심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폐질환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을 비교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 폐질환의 원인이 뭐라고 나올까요? 유전이라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공기가 나빠져도 공해가 심해져도 누가 먼저 폐질환에 걸리겠습니까? 유전적으로 취약한 사람이죠. 따라서 동일한 사회에서 개인차 연구를 하면 거의 대부분은 원인이 유전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환경의 영향은 굉장히 줄어들어요. 왜?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집단차 연구를 하면 유전의 요인은 거의 사라져버려요. 거의 영향을 못 미칩니다. 안 나와요, 거의. 반면에 환경이나 조건, 사회적 제도 이런 것에 요인이 부각되죠. 그러면 원래 행복이 어떤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느냐 하는 걸 알고 싶으면 어떤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집단차 연구를 많이 해야죠. 북유럽과 한국을 비교하고 미국과 북유럽을 비교하고 과거의 사회와 오늘의 사회를 비교하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학자들은 집단차 연구를 많이 할까요? 개인차 연구를 많이 할까요? 네, 거의 절대적으로 집단차 연구 안 합니다. 개인차 연구만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어요. 맨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네, 행복이 개인차라고 썼어요. 근데 심리학자인 저는 저게 무슨 뜻인지 알거든요. 행복이 개인차라고 썼으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한국처럼 불행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개인차가, 행복의 개인차가 나타나는 이유. 다시 말하면 누구는 좀 행복하고 누구는 덜 행복한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는 유전이 50, 환경은 10, 개인은 40 정도의 비중을 준다 하는 걸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행복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학문,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차 연구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데 일반화를 시켜요. 마치 행복을 좌우하는 요인이 유전인 것처럼 뻥을 쳐요. 이거는 알고 그랬으면 학문적 사기고 모르고 그랬으면 학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겁니다. 제가 책에서도 그렇게 썼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심리학자, 행복 연구자들이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절대로 저건 확대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연구가 맞다 쳐도.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네가 나보다 더 행복한 이유는 유전 때문이야. 50%는. 그거는 이 연구에 의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요인이 유전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그건 이 연구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전문가들은 이 허점을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에서 이렇게 떠들면서 행복은 당신한테 달린 거야. 행복은 유전이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갑다 하겠죠? 네, 그런갑다 합니다. 이게 저는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심리학이 저지르고 있는 큰 범죄행위라고도 생각하는데 어쨌든 심리학에서 그래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40%를 강조하는 거죠. 주관적 심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복은 뭐에게 달려있다?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러니까 유전자 환경은 어차피 빼고 요것만 이제 강조하는 거니까.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행복하지 않다면 누구 탓이에요, 그럼? 자기 잘못이에요. 당신 탓인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가난하면 그건 누구 탓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탓인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놈 탓이에요. 전형적인 보수주의 논리죠. 모든 것을 개인에게 돌리는. 사회 구조적 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가지 않죠, 여기에? 자, 그래서 오늘날의 행복은 이런 행복론이, 쾌락주의 행복론에 기초한 주류심리학의 처방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뭘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행복은 너한테 달려있다. 너한테 달려있는 거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남을 탓하거나 사회를 탓하지 말고 네 자신을 탓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자, 지금까지 행복에 대해서 좀
잘못된 행복론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쾌락주의 행복론, 물질주의 행복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행복이 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이 다 완비될 때 그때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에는 객관적 조건도 있고 주관적 조건도 있습니다. 행복의 객관적 조건이라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자체로 주어지는 조건들이에요. 좀 더 쉬운 예를 들면 어떤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수도가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껏 물도 마실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한 마을은 수도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도 잘 못 마시고 씻지도 못해요. 자, 이게 객관적 조건이잖아요. 수도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게 사람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예, 미친다. 이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당연히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물 들어와야죠. 수도가 쫙쫙 들어오는 게 좋죠. 그게 행복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그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거 뭐가 더 중요해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예? 그러니까 물 안 들어오면, 수도가 안 들어오면 사람은 물 안 먹고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생각하면.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이해가 되셨겠지만 행복의 객관적 조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저는 오히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럼 객관적 조건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객관적 조건이 한 70% 먹고 들어간다고 봅니다. 물론 객관적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었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행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뭐 마을에 물이 펑펑 들어오고 전기가 잘 들어와도 내가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행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조건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 긍정적 사고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절대 행복은 불가하죠. 행복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이 모두 갖춰졌을 때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서구의 행복론자들은 대부분 뭐만 강조해 왔느냐? 주관적 조건만 강조해 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다. 행복에는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복의 객관적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즐거운 노동, 그 다음에 건강한 몸과 마음, 그 다음에 공동체 이런 것이 다 객관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즐거운 노동 혹은 즐거운 일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계속 확증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정도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8시간 동안이나 하루에 투자를 하는데 그동안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하기란 좀 힘들지 않겠어요? 만약에 8시간 동안의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8시간만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사람들이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느냐, 즐거운 노동을 할 수 있느냐는 행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객관적 조건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일을 즐겁게 하면 되는 건데 이건 주관적 조건에 속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왜 저는 이걸 객관적 조건이라고 얘기할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즐거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나요? 자기가 원하는 직업? 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들. 진로 선택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죠? 예를 들면 나는 너무 이 그림 그리는 게 좋아. 그럼 이제 화가가 되고 싶어. 이렇게 선택하는 애들이 별로 없죠? 예, 별로 없어요. 굳이 그걸 살리더라도 그러면 이제 돈 되는 시각, 무슨 디자인? 이런 거, 돈 좀 되는 거. 그냥 예술가가 되겠다. 이런 꿈꾸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자, 오늘의 한국 청소년들은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 원하는 직업,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힘들어요. 생존 불안이 심해서. 일단 돈 되는 직업을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죠. 또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있기야.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냥 돈 되는 일을 하고 삽니다. 내가 마음껏 내가 좋아하는 일, 직장,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즐거운 노동이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체로. 이건 객관적 조건이라는 거죠. 반면에 아까 북유럽 같은 데는 대체로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 거기는 어려서부터 뭐 예를 들어 핀란드 교육 우리가 칭찬을 하는데, 핀란드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입시 공부만 시키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입시가 중요한 나라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목공, 뭐 수예, 운전 뭐 등등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을 초등학교 때 경험하게 해주죠. 그럼 거기서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잘하는 걸 발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빨리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직업학교 가죠, 애들이. 초등학교 때 이미 내가 목공의 소질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쪽으로 전망을 잡고 직업학교로 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북유럽 사회는 목공을 하든 택시 운전을 하든 그걸 가지고 뭐 사람들이 막 무시당하거나 저평가당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선택할 때 애들이 당연히 제가 그냥 원하는 걸 하겠죠. 그래서 직업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현저하게. 그러니까 북유럽 같은 나라들은 즐거운 노동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제공하는 사회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즐거운 노동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거의 없는 사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객관적 조건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즐거운 일, 보람 있는 일, 이런 걸 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 동안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뭐 이런, 일할 때마다 시계 쳐다보고, 시간만 나면 뭐 카톡하고, 메신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시간 좀 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땡땡이 치고. 왜냐면 일하는 게 싫거든요. 행복한 일, 즐거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행복의 객관적 조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또 하나 공동체입니다. 이것도 본인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같은 반 친구들이 다 애들이 착하더라, 혹은 같은 반에 악마들만 모여있더라, 이걸 내가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죠? 군대에 들어갔더니 위에 있는 고참이 사이코패스더라, 아니면 착한 사람이더라, 이것도 선택 못 하죠. 공동체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 조건입니다. 자기한테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한국 사회에 태어난 것도 역시 우리가 원해서는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태어난 거지. 그래서 한국 사회라는 것도 우리한테는 객관적 조건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공동체는 객관적 조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공동체가 사람의 행복에 아주 절대적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 흔히 이제 최근의 행복론은 다른 사람이 행복하냐 마냐에 신경 쓰지 말고 네 행복이다 챙겨 먹어라, 이런 행복론이잖아요. 너만 행복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행복론이지만, 공동체가 행복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을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은 나만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모두가 행복해야만 나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 심리학자들, 행복 연구자들이 여러 회에 걸쳐서 행복에 관한 연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연구들이 똑같은 결론을 하나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일 변인이 공동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51415 같은 이상한 게 유행하는데, 사실 행복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결론은 행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로 그런가 하는 걸 한번 따져보면요, 하버드 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행복이 전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도 우리나라에 출간이 됐습니다. 이 연구를 이제 번역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연구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샘플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연구에 의하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했을 때 나타난 결론인데,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15% 올라가고,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10%가 올라가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6%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친구 중에 행복한 친구가 10명이 있으면 내 행복 지수가 몇 퍼센트 올라가는 겁니까? 자그마치 150%가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내가 불행할 가능성은 없어요. 이 연구에 의하면 100% 행복해요. 거꾸로도 가능하겠죠. 거꾸로도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불행하면 행복 지수가 떨어집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행불행과 상관없이 나만 행복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밖에서 생활할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집에 들어갔더니 식구들이 다 울고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울든 말든? 너희들은 울어라, 난 계속 좋을래? 그러면서 띵까띵까 하다가 어떻게 돼요? 가족들한테 맞아 죽어요. 그죠? 네.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안 되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나도 확 기분이 다운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타인의 행불행에 관계가 없을 수 있는, 무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연구를 보더라도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심리학 연구들에 의해서 밝혀진 가장 일반적인 또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한 사람이 선행을 한다는 거거든요. 좀 쉬운 말로 하면 행복한 사람들이 남들한테 잘해준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고. 그것도 맞죠? 본인,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일상생활을 통해 다 알고 계시는 걸 거예요. 애들이, 엄마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한 날 와서 아이가 엄마 라면 좀 끓여줘요 그러면 뭐 계란 2개씩 넣어주고 그러잖아요. 네, 서비스로. 근데 내가 엄청 기분 나쁘고 화난 날 애가 와서 엄마 라면 그러면 볼탱이 잡고 너 인스턴트 중독이냐? 죽고 싶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변하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달라져요. 자, 그건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좀 센 얘기까지 하는데 행복한 사람이 남들한테 못되게 구는 건 불가능해요. 능력 밖에 일이니까. 또 역으로 얘기하면 불행한 사람이 남들한테 잘해주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 능력 밖에 일이라서.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남들한테 잘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행복하다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들로부터 계속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친절, 사랑, 배려, 공감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겠죠. 길 가다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왔다 100% 돌아와요. 무조건 사람들이 주워서 갖다 주는 거예요. 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0% 구원을 해줘요. 사람들이 도와줘요. 또 내가 실수했다 다 웃으면서 괜찮다 그래요. 격려해주면서. 자,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겠죠. 근데 지갑 떨어뜨리면 찾을 확률이 없어요. 절대. 무조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실수로 내가 잠깐 실수하면 엄청난 공격과 화살이 들어와요. 사람들이 불행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것은 냉대, 질시, 분노, 짜증 같은 겁니다. 비난.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사람들이 서로에게 잘해주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사람들 사이 관계가 나쁘죠.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서로에게 못되게 굴고 있죠. 사람들이 서로에게 못되게 굴고 있다는 얘기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들 지금. 불행하다는 거죠. 행복하면 남들한테 못되게 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이게. 근데 한국의 부자들은 그렇게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딱 느낌이 와요? 만약에 한국의 부자들이 돈이 많아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라면 한국에서 제일 너그러운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안 해도 알아서 세금을 더 내고 이웃에게 베풀고 양보하고 할 거예요. 그러고 살아요, 그들이. 엄청 못되게 굴잖아요, 남들한테 갑질하고. 그러면 부자들은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냐 그 사람이 불행하냐는 남들 대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남들한테 못되게 굴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나 혼자 마음 수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밤에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반가울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돼요. 지금은 어두운 밤에 길을 가다가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무섭잖아요. 그죠? 가서 팔로 찌를까봐. 그런 사회에서 우리 행복하기란 힘들죠.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아까 바누아투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왜 행복할 수 있었냐? 그런 걱정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밤길을 혼자 걸을 때 뒤에서 누가 오면 무섭고 이런 게 없어요. 누구든지 만나면 서로 잘해주고 위해주는 그런 인간관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동체는 대단히 중요하다.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조건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시간 딱딱 맞추려면 지금 좀 쉬어야 되는데 아까 시작을 조금 늦게 했으니까 조금 더 하고 오실게요. 예, 안 쉬면 또 화내실 것 같고. 안 내십니까? 예.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구만요. 예, 이 불행한 분들은 조금만 제가 규칙을 어겨도 화를 내시거든요. 예, 자, 요것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사회적 행복과 개인적 행복은 어떤 얘기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집단과 개인의 행복의 얘기입니다. 집단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 원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 비춰보면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들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잖아요. 그쵸? 그건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때요? 개인의 행복과 과연 사회의 행복, 집단의 행복이 꼭 일치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이익 때문에 갈등하고 분쟁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행복은 상대방의 불행이 되죠. 뭐 땅값을 두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죠. 집을 사고 있는 산 사람들이나 아니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 근데 집 없는 사람들은 불행하죠. 집값이 떨어지면요, 집 없는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올라가는데 집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떨어지죠. 자, 이게 뭐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이 일치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집단이 행복하면 내가 불행한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이치상으로 맞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맞는데, 또 연구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집단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이 일치한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두 가지는 원래 일치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얘기를 잠깐 했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요거 얘기는 이제 행복에 대한 본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또 쉬겠습니다.